자, 이기적 정보보안 기사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2024년 6월 달에 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24년 2회 필기 시험이고요. 뭐 아는 것처럼 필기 시험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다행인 건 저희 카페에 사람들이 제 시험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후기나 이런 걸 올리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또 대가를 줍니다. 네, 그런 걸 올리면. 그래서 보면 음, 정보보안 기사 기출 문제.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CBT 문제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전과 100%냐? 그렇진 않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부분들이 다 있고 그 이제 글 같은 걸 보면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메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네, 대가를 줍니다. 분명히 대가를 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올라온 걸 가지고 저는 제가 만든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기존에도 나왔던 거예요. 다음 중 BYOD, 이 BYOD 요거 나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냥 뭐냐면 핸드폰으로, 제 스마트폰으로 회사 일하자, 회사 업무하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 일을 하면 BYOD 이걸 얘기한다. 그럼 요거와 관련이 없는 기술은 낙이 되겠죠.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등록되지 않는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 못 쓰게 하는 솔루션이죠. 그래서 보안 기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괜히 보안 쪽에서 쓸데없이 어려운 말 써요.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 이게 무슨 말이냐면 PC를 지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PC를 지킨다 이거예요. PC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엔드포인트 보안이다.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에 대해서 보안 기사 전체에서 두 개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낙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무결성 검사 어려운 말로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넷 못 쓴다. 그죠? 네트워크 안 된다. 그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에 낙이 있고 또 하나 PC의 애플리케이션의 행위 정보를 받아서 그 수집해서 악성행위 마치 백신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백신은 아니고 EDR이라는 게 있어요. EDR.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 하면은 EDR 아니면 낙.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이 EDR은 기출 문제예요. 필기 기출 문제인데 요 EDR을 갖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XDR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X. 컴퓨터에서 우리가 X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리의 올, 그죠?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XDR이라 혹은 M은 모바일의 약자겠죠? MDR이라고 하면 클라우드라는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행위 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터에 저장해서 분석한다. 사실 이거와 비슷한 게 있죠? APT 솔루션이 또 이런 비슷한 걸 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컨테이너화, 그러니까 독립적인 프로그램, 그죠?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모바일 가상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OS가 두 개 뜨나 보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MNM, 모바일 어셋, 자산, 스마트폰에 있는 자산이 뭐가 돼요? 앱이죠, 앱. 프로그램들, 그래, 앱 관리,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죠.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원격으로 내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다. 그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DNS 캐시 테이블. 그러니까 DNS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름을 푸는 순서입니다. 이름을 푸는 순서. 근데 캐시라는 거는 뭡니까? 자주 참조하는 메모리의 집합. 이거는 컴퓨터 공학의 기본 용어죠. 자주 참조하는 메모리의 집합. 그럼 무조건 다 캐시예요. 자, 그러면 DNS 이름을 푸는데 자주 참조하는 메모리의 집합이 어디냐? 내 PC에 있다라는 거예요. PC에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캐시 테이블을 보는 방법이 뭐냐? 이거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DNS 디스플레이냐? 디스플레이 DNS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디스플레이 DNS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캐시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게 플러시입니다. 플러시. 네, 플러시라는 거. DNS가 얘도 뒤에 나오죠? 그리고 if config all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모든 정보를 보는데 요걸 보면 이제 물리적인 맥 주소도 확인이 가능하다. 맥 주소도 나옵니다. 맥 주소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하단이 이제 그 예제인 거죠.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고, 요거 실기에도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단답형으로.
자, 유메스크라는 게 뭡니까? 디폴트 권한인 거죠. 그래서 유메스크의 값이 022로 돼 있다. 그러면 딱 기계적으로 외울 거. 파일은 666에서 빼고 디렉토리는 777에서 뺀다. 왜? 디렉토리는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해당 디렉토리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6 이렇게 빼면 644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만 보면 6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요? 4, 2, 1이니까 두 개 더하죠? RWX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RW 짝대기가 되는 거죠. 요게. 그죠?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는 앞에가 리드가 4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유메스크 디폴트 권한. 자, 유메스크가 은근히 중요해요. 웹서버의 그 권한 잘못하면 웹서버의 메인 페이지가 그 아파치의 풋 명령어를 통해서 변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이트 권한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조 못하죠. 그죠? 자, 루트킷. 루트킷도 이제 많이, 요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루트킷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악성 프로그램의 도구들의 묶음, 모든 거,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루트 권한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키트 도구다. 그죠? 도구라는 거고 또 이제는 2번과 3번의 보기도 많이 나옵니다. 2, 3, 4. 클라이언트 서버로 GUI 환경에서 윈도우와 리눅스, 그러니까 취약점 점검하는데 윈도우, 리눅스 다 되는 게 뭐냐? 네세스 요겁니다. 자, 공개형 소프트웨어 점검 도구로 웹서버와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을 점검한다. 니키토.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내부에 이런 말 나오면 COPS 요거다. 이거 외워야 돼요. 저번에는 이 4번이 나왔습니다. 4번. 예. 필기에서 그냥 한 문제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볼게요. 다음 중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참조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냐? 이거는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보안 기사에서 원래는 보안 기사 시험이 처음 만들어질 때 출제 가이드에는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LSOF예요. 그래서 이 LSOF-P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PID 이렇게 주면 현재 프로그램이 열린 모든 파일의 목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파일의 이름도 볼 수 있고 설정 파일의 이름도 볼 수 있고 통신을 하면 통신 포트 번호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크 리스트라는 건 뭡니까? 윈도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버퍼 오버플로우. 뭔가 이제 꽉 찼다 이거죠. 뭔가 꽉 찼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C와 C++에서,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용어가 나오면 경계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C와 C++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메모리 공간을 제약을 두지 않는 API. 그죠? 네, 그래서 뭐예요? 소문자로 str CPY. 이게 문자열을 카피하는데 A 변수, B 변수가 있으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넣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뒤에 넣는 게 아니라, 그죠? 요게 길이 값을 검사하지 않잖아요. 즉, 경계값. 그래서 이건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설명이고, 프로세스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을 초과해서 발생한다. 내가 메모리가 공간이 4개밖에 없는데, 그죠? 4개 있죠? 그러면 A라는 변수에 4, 이렇게 하면 4개가 되죠. 0, 1, 2, 3, 0부터 셉니다. 4개가 되죠. 근데 여기다 5개를 넣으면 초과하는 거죠. 스택 영역의 프로그램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우리가 함수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괄호, 이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변수를 선언하면 지역 변수, 요 밖에 선언하면 전역 변수라고 하죠. 이거 뭐 책에 다 있죠. 이 전역 변수는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이 지역 변수는 초기화가 되지 않고 이 지역 변수를 저장하는 놈이 스택이에요.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함수의 복귀 주소. A 프로그램이 B 부르고 B가 C 부르면 이렇게 돌아와야죠. 그죠? 네, 거꾸로.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가 뭐예요? 스택이죠. 그래서 복귀 주소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센UID는 그 특수권한 4천, 뭐죠? 2천, 1000단위죠. 4, 2, 1이 1000단위인 거죠. 올바른 것은 당연히 4천을 줘야 되겠죠? 여기 1000단위. 777은 아까 RWX 그거고. 그래서 이 센UID가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얘가 실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소문자 S로 돼 있죠. 만약에 이게 대문자 S로 돼 있으면 setUID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행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실행 권한이 없으면 내가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는
소문자 S와 대문자 S의 차이점도 물어봤고 이미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PAM, 리눅스 인증 모듈, 그죠? 인증 프로그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8자 이상, 영문, 소문자, 뭐, 특수문자, 대문자 등등 포함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 리눅스에서 제공을 안 해주니까 이 PAM 모듈 쓰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듈의 종류, 타입이라는 말은 종류로 해석하면 됩니다.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기출이죠. 실기 기출. OS, 어카운트, 패스워드, 세션 이렇게 들어가 있다. OS는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 어카운트는 접근 통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갱신 관리, 패스워드. 뭐 갱신 뭔지 알죠? 며칠 되면 바꿔라 뭐 그런 거. 세션은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정의한다. 그게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네 개 외워야 됩니다. 언제? 실기를 위해서. 휘발성. 휘발성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끄면 날아가는 거죠. 컴퓨터를 끄면. 이벤트 로그라는 건 뭡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이벤트 로그 파일에 그 기록을 저장하죠. 누가? 윈도우가. 그래서 보안 이벤트,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이벤트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 세 가지 분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윈도우 이벤트 로그에서 로그인 횟수와 로그 오류 정보, 뭔가 느낌상 뭐 같아요? 보안에 관련된 이벤트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보안 로그다. 자, 그래, 패스워드 크래킹. 우리가 크래킹이라고 하면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그래서 패스워드를 뭐 수학적으로 풀어서 복구화시킨다? 그런 거 못한다, 못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A를 넣으면 패스워드는 B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력값과 출력값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죠. A 넣으면 B네? 그럼 패스워드는 암호문이 B구나. 그게 뭐예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평문과 해시 값을 저장하는 거.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크리덴셜 스토핑.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B 사이트에도 이 계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뚫리겠죠. 이런 게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우리 계속 가볼게요. 자,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자재를 권고하는 함수가 뭐냐,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거는 사실은 뭘 보고 이걸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단 가이드 갖고 낸 거예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자, 3번 기억이 뭐죠? 개치는 뭔가 읽어드리는 건데 길이 값이 없어요. 그럼 뭐 fgetch 뭐 이런 걸 써라. 그 가이드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길이값이 뭔가 있는 거, 그죠? 네, 이걸 뭐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외울 수는 없고, 요렇게는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 strcpy라고 있죠? 얘처럼 요렇게 중간에 n, 요게 길이값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거나 아니면 표준 C 언어는 아닌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리눅스 C에서는 안 돌아가고 윈도우에서 비주얼 C로 만약 개발할 때는 strcpy 끝에 다시 S 소문자 이 다시 S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보안함수예요, 얘가. 근데 얘네들은 안전하다. 뭐 항목을 이렇게 외울 수는 없죠, 이거를. 자, 다음에 악성 코드는 뭐냐? 특정한 조건, 특정 시간이 되면 실행되는 거. 그게 뭐죠? 논리 폭탄인 거고. 트로이 목마는 뭐예요?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키보드 훔쳐가는 거, 키로그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보안 기사에 대해 지금은 이제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3월 20일 MBR 삭제의 바이러스, 그 방송사 PC MBR 삭제해서 부팅 안 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가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의 종류이다. 그중 종류가 다른 것은 이제 보안 약점의 종류 중에 가장 크게 보면 입력각 검증 및 표현이 있어요. 입력각 검증 및 표현이라는 거는 외부의 웹화면에서 입력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 기능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게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력각 검증 및 표현이고 뭐 앞으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2회인가 3회 때 이렇게 실기 때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 보안 약점의 분류 7개를 다 쓰시오.
그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래 입력과 검증 표현, 보안 기능 뭐 있죠? 그다음에 시간 및 상태, 뭐 캡슐화, 그다음 뭐 있죠? API 오역, 뭐가 두 개 더 빠졌네. 그죠? 그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분류가 다른 거 하나가 뭐냐? 자, 이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업로드를 하는 거. LDAP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충분하지 않는 키 길이. 암호화 키가 가져야 될 길이 뭐죠? 보안 길이겠죠. 그래서 대칭 키는 128비트 이상, 공개 키는 2048 이상의 길이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 완전히 그 소프트 보안 약속 진단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요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한 두세 문제 있어요. 요즘 실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윈도우 공유 폴더 이것도 기존 기출입니다. 공유 폴더 C 달러하고 뒤에 슬래시하고 딜리트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딜리트하면 지워진다. 자, 이것도 보안 약점 진단원 문제죠, 사실. 웹서버의 보안 설정. 즉, 디렉토리 목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디렉토리 목록이 이렇게 나온 것도 문제고, 여기에 보면 어떤 버전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게 메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인덱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블라인드 SQL 인젝션은 관련 없는 거. 이건 SQL 인젝션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실기 기출도 나왔죠. 그냥 지금 여기 간단히 이렇게 true, false, 서브 스트링 나오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커맨드 인젝션. 이건 운영체제 명령어를 입력값으로 넣어서. 그래서 운영체제 명령어를 실행할 때 세미콜론이나 파이프나 앰퍼센트 같은 걸 이용해서 붙여넣어서. 그래서 요거를 필터링 해야 돼요. 요거를. 왜냐면 LS를 실행하는데 세미콜론 넣고 PS 추가 명령어를 세미콜론으로 덧붙여 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리눅스 로그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UTMP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얘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UTMP는 who나 W 명령.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WTMP. 얘는 last라는 명령. 마지막 로그 last 로그. 패스워드 실패. BTMP. last B라는 명령. 기본이죠. 교착 상태에 대한 거로 옳지 않는 것은 근데 교착 상태 전이란 건 없어요. 회피, 예방, 탐지, 복구. 그죠? 이 네 개죠. 교착 상태라는 게 뭡니까? 내가 A.doc 문서를 열고 있어요. A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요 놈이 C라는 프로그램이 이걸 요구해요. 그러면서 얘는 doc라는 문서를 열었어. 근데 얘는 또 얘를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의 구조.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이 뭐죠? 비선점, 환영, 점유화되기, 상호배제 그 네 개가 교착 상태의 조건이고 이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 거냐? 그게 대응 방법이고 그 중에서 회피라는 거는 자원 할당량을 가지고 교착 상태를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지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자원 할당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를 아는 거고 예방이라는 거는 아까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부정하면 되는 거고 전이라는 건 없죠. 복구라는 거는 누구 하나 죽이자. 이 프로그램 하나 죽이면 이거 풀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희생자 선택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APT 별거 없어요. 해킹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 불특정 다 이거 이제 아직 편집 전이라서 이거 불자입니다. 불 그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미리 사실은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특정인이 도대체 누구냐? 특정인은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내가 해킹을 하고 싶은 집단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그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타겟 기반 공격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20번. 이건 또 뭡니까? 소프트 보안 약점이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입력값이 있습니다. 입력값이 바로 요겁니다. ARGS.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똑같아요. 이거 외부에서 입력받는 거예요. 입력받는 거예요. 입력받는 걸 여기에서 이 변수에 넣고 요걸 그대로 넣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exec 있죠. 이게 자바에서 운영체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메소드라고 하죠.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얘는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이다.
근데 코드 삽입, 얘는 만약에 코딩에 EVA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 얘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시스템 보안,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보안 약점 진단 내용이 필기나 실기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거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보안기사 카페고요. 예, 가입하는 게 좋죠. 예, 왜냐면 그냥 정보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자, 볼게요. 네트워크 보안, 오픈 소스 침입 탐지 시스템. 딱 하면 우리 나오는 게 뭡니까? 스노트죠, 스노트. 근데 병렬 처리를 해야 된대.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얘기죠.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대요. 탐지를. 그죠? 요 탐지라는 거를. 그럼 이 탐지를 등록하는 게 룰이잖아요. 룰. 그죠? 근데 스노트는 병렬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에, 서버를 막 늘려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슈리카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기존 스노트에 적용된 룰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1번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출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출제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SNMP,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토콜, UDP를 사용하고 있죠. 그때 권한이 뭐냐? 그래서 이 SNMP 하면은 그 패스워드와 같은 게 뭡니까? 커뮤니티 문자열인 거죠. 이 커뮤니티 문자열을 뭐로요?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아무나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읽기 전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맞네요. 그죠? 얘는 이 설정 자체는 맞대. 그죠? 보안 설정이 퍼블릭이고 리드 온리. 그죠? 근데 SNMP 모니터링을 위해서 커뮤니티 퍼블릭 RW를 실행한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안을 위해서 뭐예요? 프라이빗을 써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트레이스 라우터와 핑, 보안기사 필기에서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저 둘 다 ICMP 프로토콜을 쓴다.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트레이스 라우터는 경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다. 맞아요. 근데 이게 TCP가 아니라 ICMP를 쓴다. 그리고 핑은 ICMP 에코 리퀘스트 8번. 요것도 기출이에요. 요거 방금 많이 나온 거예요. 리플라이가 0번이다. 요거. 자, 이제 아무래도 KCA로 이동한 다음부터 얘네가 이제 네트워크 정보통신 전문 업체, 기업, 기관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안 나왔던 거예요. 자, IP 클래스에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있죠? 그럼 거기 앞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A가 0이고, B가 10이고, C가 11. 그 다음에 D 클래스 이거 예약된 거고, 멀티캐스트로 110이다. 요거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멀티캐스트용. 등록된 사람들만 받으세요. 그 등록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요? IGMP라는 프로토콜로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로 구분하는 거죠. 그때 예약된 클래스가 110이다. 그래서 뭐 답은 얘는 1번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대표적인 네트워크 탐지도인 뭐 스노트죠. 뭐 그죠? TCP 덤프는 뭐예요? 스니핑하는 도구고 엠맵은 포트 스캐닝하는 도구, TCP 래퍼라는 거는 방화벽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버 간 접근 통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명과 IP 주소를 갖고 열고 닫어.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호스트 끝에 S부터였어요. 호스트 점 allow 파일과 호스트 점 deny 파일 갖고 접근 통제하죠. 자, 무선랜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무선랜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CSMA입니다. CSMA, 뭐 랜이라는 거. 근데 거기에 CA가 캐리어 어보이드, 회피한다. 무선랜은 충돌을 최소화시켜서 이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의 기능이 추가됐는데 그게 CA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유선은 예죠. 그죠? 유선랜은 CSMA CD. 자, 스노트에 대한 룰이래요. TCP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요. 발신자의 IP 관계없고 발신자의 포트 번호 관계없어요. 목적지의 IP 관계없고 80번 포트 웹이네요. 웹이고 스노트 룰 번호는 뭐 유일한 번호 줬고 그죠? 그리고 컨텐츠, 문자열, 어드민이라는 영어 단어 나오면 잡으래요. 근데 노 케이스, 대소문자 구분하지 말고 시작 바이트, 그 문자열 검사를 하기 위한 시작 바이트와 범위 1부터 3까지, 쉽게 말해 1부터 3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컨텐츠는 특정 문자를 포함하는 패킷을 탐지하고 ASCII2 코드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아니죠. 얘는 바이너리도 됩니다. 얘는 짝대기 그으면 돼요. 뭐냐면 얘는 이 아스키 코드라는 건 이런 게 아스키 코드잖아요. 문자가. 근데 0x 58, 뭐, 요런 식으로, 그죠? 바이너리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자열과 바이너리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파이프를 딱 넣으면 돼요. 파이프. 그죠? 파이프를 넣으면 요쪽은 그 바이너리, 그 다음에 뭐 A를 찾으세요. 요쪽은 아스키. 이거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컨텐츠와 아스키는 모두 모든 표기법을 지원한다. 그래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죠? 아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은. 제가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 PDF는 2차 편집 전의 PDF입니다. 지금. 그래서 동영상을 빨리 찍기 위해서 그냥 제가 찍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No case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depth는 검사할 바이트 수를 의미한다. 맞죠? 그죠? 패킷의 문자를 검색을 위해서 시작 위치를 지정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맞아 들어가요. 자, 28번 IDS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4번 볼게요. 오용 탐지는 폴스 포지티브가 낮다라는 거 아닌가? 그죠? 높은 게 아니라. 자, 폴스 포지티브는 공격이 아닌데 공격이라고 오판한다. 자, 하는 거고. 오용 탐지는 폴스 포지티브가 낮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이 아닌데 그 공격이라고 내가 오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공격. 이라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공격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 이 영어 단어와 그 다른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영어 단어가 오면 공격이다라고 만드는 거죠. 예, 그죠? 만드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네트워크에 날라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공격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거죠. 그 대신 이거 외에 A라는 단어 외에 다른 거, 다른 공격, B가 발생을 했어. B라는 게. 그러면 얘는 탐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제로데이 어택과 같은 거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거는 오용 탐지가 아니라 이상 탐지가 되는 거고, 오탐률이 낮다. 왜? 요거에 대한 탐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탐률이 낮는 거고, 요 위에 거는 그냥 IDS의 기능인 거고요. 그래서 높은 단점이 아니라 낮은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낮은 장점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송신자와 발신자의 그 IP가 동일한 거, 랜더 어택이죠. 이거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안기사에서. 그리고 핑 오브 데스. 핑을 할 때 패킷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죠. 예, 크게 만들어서 분할되게 공격하는 거. 이건 씬을 계속 TCP 씬을 계속 부르는 거. 티어드롭은 오프셋을 조작해서 분할된 패킷이 조립이 안 되게 하는 거. 이 랜더 어택에서 이거 기억해 두는 거 좋아요. SEM-IP. 스노트에서는 SEM-IP 이렇게 써서 발신자의 IP와 수신자의 IP가 똑같은 걸 탐지할 수 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다음 주 의심가는 내부 서버에서 SNMP 프로토콜을 막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공격이 아닌 것은 SNMP 프로토콜 막지 않았대요. 당연히 디도스는 가능할 수 있죠. 계속 이제 디도스는 계속 부르면 되니까 비인가된 자가 접속할 수도 있다. 그죠?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능해요. 버퍼 오버플로 계속 불러서 오버플로 할 수 있죠.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거에 대해서 뭐 암호화를 하지 않아서 뭐 랜섬웨어가 된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자, 스니핑 모드. 목적지의 맥 주소가 내게 아닌 것도 수신받는 거. 그거를 스니핑 모드라고 하고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목적지의 맥 주소가 내 거만 받는 거. 그걸 우린 노말 모드라고 부릅니다. 자, SNMP 명령어의 메일 발송 절차, SMTP가 메일이잖아요. 심플 메일이죠. 이거의 절차가 뭐냐?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헬로우의 약자예요. 헬로우의 약자를 이상하게 쓴 거예요, 사실은. 헬로우, 그 다음에 메일, 그 다음에 뭐 RCPT 데이터가 콰이트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무선랜에 802.11에 해당되는 것은 802.11i가 있고요. 802.11이 있어요. 이건 WEP. 얘는 뭐죠?
RC4 암호화 알고리즘을, 스트림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고 사용하고 있고, 암호화 키가 정적이다. 그래서 취약하다. 그게 WEP라는 거고, 초기화 벡터를 사용한다. 그죠? 그 초기화 벡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802.11i가 나왔는데, 그죠? 11i가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WPA2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AES를 사용한다 이거죠. AES.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화벽에 대한 거거든요. 리눅스의 기본 방화벽. 넷 필터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닉스 커널에 설치되어 있다. 이거를 가지고 접근 통제 룰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그 도구가 IP 테이블즈가 되는 거고요. 이건 유분투 리눅스의 방화벽. 이것도 기출입니다. 이건 네트워크 연결 상태 보는 거고요. 자, IP 테이블즈에서 목적지의 IP가 포트가 23번 포트래요. 그럼 짝대기 두 개하고 디포트에 23.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콜론입니다. 콜론. 예, 콜론. 23부터 25까지.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트 사설 IP 부여하는 거. 나트는 내부망의 IP를 숨기고 공인 IP 주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나트를 사용하는 목적이 공인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올바른 것은 이거죠. 사설 IP가 낭비될 수 있다. 낭비돼도 됩니다. 그러려고 쓴 거니까. 예,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TCP 커넥션, 스텔스 스캐닝 도구. 스텔스 스캔이 가능한 도구, 스캐닝 도구는 뭐냐? 자, 이거는 뭐, 포트 스캐닝 도구가 뭐냐? 그냥 말만 괜히 어렵게 쓴 거죠. 엠맵이죠, 엠맵. 그죠? 트리와이즈.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건 무결성 검사 도구로 많이 나오고, TCP 래퍼는 아까 서버 간 접근 통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스캐닝 할 때 신 스캔, 핀 스캔, 엑스마스 스캔. 요게 뭡니까? 스텔스 스캐닝이죠. 요 종류를 실기에서 3개 이상 써라. 이게 14점짜리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어요. 세션 하이제킹. 이거 말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연결 정보를 훔쳐간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시스템의 대기 시간을 증가, 이건 디도스란 얘기잖아요. 그쵸? 이건 디도스 공격 기법이 아니라 남의 연결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 하이제킹은 요 단어가 나와야 돼. 리셋 명령을 전송해서 재연결을 시도하고 시퀀스 번호, 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세션 하이제킹. 자, 스니핑, 몰래 보는 거죠. 그죠? 스니핑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에서 IP 스푸핑. 제가 요거 우리 이론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푸핑은 변조. 스니핑은 뭐예요? 수동적 공격이라서 일단 보는 거죠. 그죠? 예, 보는 거. 근데 여기 ARP 스푸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요 문제가 원래는 요런 식이 아니라 스위치 공격 기법의 종류가 뭐냐? 그래야지 얘가 좀 정확해요. 이 문제가. 이해되시죠? 근데, 스위칭 공격 기법의 종류 볼게요. 스위치 제밍, 그 다음에 포트 미러링, ARP 리다이렉트, ICMP 리다이렉트, ARP 스푸핑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의도가. 근데 문제의 지문이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복원을 할 때 문제를 똑같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은 판단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음. 자, DNS와 관련한 도구는 공격 기법은 뭐냐? DNS 그리고 이름 써 있잖아요. DNS 쿼리 플러딩,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그 DNS 쿼리 UDP를 사용해서 주의사항은 DNS는 TCP와 UDP를 둘 다 쓴다. 그래서 512바이트 이상이면 TCP 쓰고 그 이하이면 UDP 쓴다. DNS 쿼리를 전송해서 DNS 서비스를 방해한다. 이름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플러딩. 지속적으로 부른다. 슬로울리. 천천히. 그죠? 그래서 얘네가 그 종류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요겁니다. 슬로우 HTTP 리드 DOS. 윈도우 사이즈를 작게 해서. 그죠? 윈도우 사이즈 작게 해서 공격한다. 윈도우 사이즈가 뭡니까? 수신받을 버퍼의 크기죠. 그러니까 나 5개밖에 수신 못 받아요. 그러면 5개 동시에 보내주는 거고, 나 2개 받아요. 그러면 2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0이 오면 나 못 받아요.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게 리드 DOS라고 부르는 거고, 헤더 DOS는 헤더 값을 공격하는 거예요. 헤더. 이 헤더와 바디의 구분자가 슬래시 R, 슬래시 N이라는 계획 문자죠.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포스트 DOS인데 슬로우. 1바이트씩 천천히, 컨텐츠의 랭스, 키워드가 컨텐츠의 랭스예요. 컨텐츠의 랭스를 크게 전송하는 1바이트씩, 이거 이제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하네. 컨텐츠의 랭스를 크게 전송하고, 그죠? 한 번은 뭐, 5만 바이트 크게 전송하고, 다음 패킷부터 천천히 전송하는 1바이트씩 천천히 전송한다. 그게 포스트 슬로우 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이거 1차 편지 끝난 2차 아직 안 했어요. 그거에 그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네트워크 보안까지 끝났습니다. 예, 2024년 보안기사 필기 기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인베스트 카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보면 이제 매번 이제 공모전에도 많이 나가는데 2024년도에 이제 그상 받은 거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물론 이제 2023년도에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1차 합격하고 통과하고 아직 발표 안 난 거 10월 말에 발표가 나는데 그것도 이제는 뭐 결과 나오겠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정도가 내년 공모전에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이게 보면 뭐 공모전 우수상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거 아마 캔실드 주니어 같은데, 그죠? 네, 캔실드 주니어 거기에서 1등만 과기부장만 상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캔실드 주니어도 이렇게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음, 뭐 ISO 심사원은 ISMSP, 뭐 그다음에 뭐 감리사, 뭐 보안기사는 당연히 있고요. 등등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보면 지금 애플리케이션 보안 할 차례죠. 네. 자, URL 스푸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URL 스푸핑으로 올바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스푸핑이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변조가 된다. 뭔가가 변경이 된다. 라는 거죠. 변조가. 근데 뭐가 변경이 돼요? URL이 변경이 된다. 근데 보통은 이제 URL 스푸핑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주제의 결과값이 변경되는 걸 우리는 스푸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소를 모방하는 거예요. 뭐 네이버 1.com 이런 식으로 잘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그런 걸 URL 스푸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보안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거고, 요런 거를, 큰 주제의 이름이 도메인 스푸핑인 거예요. 그래서 URL 스푸핑은 정상적인 주소를 모방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다른 말, 호모그래프 공격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좀 어렵네요. 그죠? 말 자체가.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HTTP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이걸 뭐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오류의 뭐 상세 번호는. 근데 이제 500번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400번하고 200번하고 500번 정도는 기억해야죠. 200번은 정상, 그죠? 그래서 400번은 뭐 대표적인 게 404, 페이지 나 파운드. 그 다음에 이제 500번은 에라다 이거예요. 서버 에라, 그죠? 자, 그다음 에라의 처리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500번 오류는 일시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해도 된다. 그죠? 뭐 이렇게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기로 해서 이전 페이지로 다시 구성한다. 웹페이지 변경을 시도한다. 혹은 서버를 껐다 킨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웹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는 쿠키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이거는 아니죠. 쿠키를 삭제한다. 그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보안기사 필기에서는 이제 이메일 보안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실기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와요. 왜 이거는 2022년 이후의 시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보안, PGP, PEM, SMIME 총 3개죠. 그리고 IPsek은 뭡니까? 전송 구간을 암호화하는 기법으로 대표적인 게 IPsec VPN인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이. 특히 1번과 2번이 답인 게 많이 나와요. 오픈 SSL. 우리가 지금 SSL 쓴다라는 거는 오픈 SS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라는 건데, 이 버전에 그 취약한 정보가 있다. 뭐냐면, 64kb의 평문이 메모리상에 노출되는 현상. 그거를 하트 블리드, 취약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필기나 실기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지금도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런 이슈가 대부분 사이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쉘 쇼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눅스 표준 쉘인 배시 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배시 쉘 취약점, 즉 비남수를 사용해 한 입력값을 썼을 때 권한 상승의 취약점이 있더라. 드라이브 다운로드, 드라이브 정확한 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맞네요, 그죠? 특정 사이트에 딱 붙었더니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더라. 그런 걸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죠.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이게 지금 딱 보면 거의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MPT 증폭 공격이라는 거는 일단 NTP 서버라는 거는 시간 동기화 서버죠.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 AWS나 Azure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NTP 서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기업에서 시간 동기화 서버, NTP 서버가 있고 이 밑에 서버들이 있으면 각 서버들한테 시간을 외부에서 받아와서 업데이트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윈도우즈 PC에 쓸 때도 여기 하단에 시간 나오잖아요, 시간. 요거를 또 동기화하죠. 이게 윈도우즈 타임.com인가 그럴 겁니다. 그 사이트에 가서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NTP 서버인데, 여기에서 증폭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보냈는데 결과값이 N개가 온다. 이게 증폭이잖아요. 근데 몬리스트, 이거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NTP 서버에다가 몬리스트라는 명령을 때리면 시간 동기화가 설정되어 있는 업데이트한 서버의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명령을 보냈는데 N개가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런 게 증폭 공격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피해자 컴퓨터가 받게 해서 이쪽을 디도스가 일어난 형태로 만든다. 그게 NTP 증폭 공격. 그래서 4번은 정확히 맞는 거고, ICMP 플러딩, 본넷을 사용해서 대역폭을 소진한다. 뭐 사실 이 말만 보면 이게 꼭 틀리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확한 측면을 보면 ICMP 에코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서 피해자한테 에코 리플라이를 가게 한 디도스 공격. 그래서 스머핑이라고 하죠. 정확한 표현이. HT 플러딩. 자, 요거만 보면 플러드, 대량으로 발생시켜 웹 서버의 리소스를 소진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근데 HTTP, 이거 HT죠. HTTP, get과 post 둘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 그래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DRDOS. DRDOS는 심플러딩이죠. 신을 보냈는데 응답이 오는데 그걸 피해자의 PC에 유도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학습의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4번을 공부해 두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리고 이 내용까지 오히려 여기 해설. 이걸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한 웹통신, 웹통신을 사용 올바른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전송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전송 구간. 이 전송 구간을 얘기하는 거는 HTTPS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거는 취약하지 않는 게 TLS 1.2 이상 버전을 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요거는 어디냐면, 요런 문장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온 암호기술 해설서, 암호 해설서죠. 암호 해설서도 있고, 인터넷진흥원에 나온 뭐가 있냐면 개발보안 가이드, 개발보안, 거기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전송 구간을 안전하게 암호화를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의 개인정보 암호화 부분에, 그죠? 암호화 부분에
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서들이. 자, 그래서 사실 보안을 하려면, 관리적 보안을 하려면 저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 자, 파일 업로드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요. 순차적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랜덤하게 부여하는 거야, 랜덤. 그죠? 무작위로 부여한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써서 난수를 만드는 거죠. 공격자가 외부 파일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다. 예, 그죠? 뒤에 말은 맞는 말이죠. 뒤에 말은. 그래서 여기는 디렉토리 노출을 하지 마라.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디렉토리. 웹서버라는 게 뭡니까?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윈도우로 흔히 얘기하는 폴더 있죠, 폴더? 특정 폴더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파일을 업로드 시 확장자를 파이트 리스트로, 즉, 등록된 것만, 예를 들어서 확장자가 JPG만 업로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널바이트, 우리가 보통 문자열의 끝을 그 문자의 끝에는 널이 있어요. 슬래시요. 이런 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적으로는 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JSP, JSP니까 서버 사이드, 서버에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건 업로드가 안 되겠죠. 화이트 리스트로 JPG만 해버리면. 그리고 .jpg. 그럼 보통 확장자 검사는 개발자가 어떻게 하냐면 뒷자리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점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요걸 잘라요. 그리고 요거를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로 일어나요. 근데 프로그램을 부를 때 문자열의 끝은 널이니까 요 중간 사이에 널을 넣어버려요. 그럼 이제 서버에 저장될 때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거. 보통은 이런 거를 널바이트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보안기사 실기에 나왔죠. 최근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업로드는 굉장히 중요한 공격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되면 정말 해킹이 돼요. 서버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되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파일의 크기와 타입과 실행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업로드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암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 하나가 아니라. 자, 그렇고 요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은 부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 거죠. 자, 다음에 FTP 공격 기법은 뭐예요? 익명의 사용자를 이용한다. 익명의 사용자에서 포트 스캐닝해서 페이크 메일, 가짜 메일을 보내는 게 뭐예요? 바운스. 그래서 FTP 취약점의 그냥 99%, 90% 이상의 답은 바운스 어택이라고 보셔도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90%라고 그랬지 100%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익명의 사용자 공격도 있으니까. 자,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지불 프로토콜의 길이를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 뭡니까? 셋이죠. 우리가 보통 원론적인 책에서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터넷 보안 기술 혹은 인터넷 보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SSL, 전송구간 암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이메일 보안, 그 다음에 IPsec,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지불, 카드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은 마스터 비자가 만든 신용카드 지불 프로토콜 이게 있고, 요거 하나밖에 없고, 얘는 구매자, 카드 소유자죠. 그 다음에 판매자, 매장, 그죠? 뭐 세븐일레븐, 이걸 분리해서 서명한, 이거를 우리는 듀얼 시그니처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듀얼 워터마크는 다른 말로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 PDF를 제가 팔아요. 돈을 받고 팔아.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파는데 여기에 이제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 저작자. 근데 이 PDF를 쓴 사람 이름을 써서 팔아요. PDF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내 친구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또 내 친구가 너만 봐 하고 또 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요거 괜히 걸렸다가 나중에 된통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듀얼 워터마크예요. 그래서 판매자, 핑거프린트, 다른 말로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 두 개를 삽입하는 걸 이야기한다. 자, FTP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패시브 모드는 1024, 이거는 필기 엄청 많이 나오죠. 1024 이후의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FTP는 특별히 포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포트가 두 개가 있어서 명령을 전송할 때, 예를 들어서 업로드에 다운로드에 연결해 끊어, 뭐 이런 거,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럴 때는
모두 다 21번 포트를 쓰고 내가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한다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건 액티브 모드인 경우에는 20번 포트를 쓰고 패시브 모드인 경우에는 서버가 FTP 서버를 얘기하죠. FTP 서버가 1024 이후의 버전을 선택해서 그 포트 번호를 21번 포트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024 이후의 포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실기 문제예요. 이거 실기도 요게 이렇게 가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FTP는 뭐 그냥 매번 나오는 문제다. 자, 사이버 킬 체인.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이버 킬 체인은 가볼게요. 뭐 정찰, 무기 전달, 익스플로이 설치, 명령 제 행동 탈출. 그러니까 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공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할하는 건 무기화 전달이다. 이것도 단골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무기화 전달. 자, log4j. 요거는 이제는 자바에서 로그 파일을 쓸 때, 그러니까 자바에서 개발을 할 때, 로그 파일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자르 파일, 즉,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혹은 추가 프로그램,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log4j인 거죠. 자, log4j는 가볼게요. JNDI 인젝션의 취약점입니다. JNDI는요, 자바 네이티브 드라이버 인터페이스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바로 개발을 했는데요. 시언어로 개발된 코드가 있어. 이렇게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그때 쓰는 게 JNDR인 거고. CV, 이건 취약한 코드죠. 이 번호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거를 뭐 외울 수는 없죠. log4j는 랜섬웨어 공격을 한다. log4j의 핵심은 뭡니까? 권한 상승이에요. 권한 상승. 권한 상승. 자, 그 다음에 뭐를 패치해야 된다. 뭐 버전까지 외우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단골 문제다. 자,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게 못 알아보게 이것도 많이 나오죠. 소스 코드를 했더니 막 뒤집어 놓고 섞어둔 거야. 그걸 소스 코드 난독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스 코드 난독화에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바이너리 난독화라는 말이 있어요. 바이너리. 이거는 앱을 암호화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난독화라고 얘기하면 그죠? 이건 앱 자체를 암호화시켜서 실행할 때 그 앱을 풀면서 돌아가는 거. 보통 이제 모바일 백신이나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DRM의 메타데이터와 여기에서 말하는 DRM이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 가보면 많이 쓰는 게 그 파스닷컴의 문서 DRM이 있고 또 하나 이름 깜빡했네. 오피스키퍼인가? 그러니까 지단지교의 오피스키퍼의 DRM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가 있죠? 하여튼 그런 DRM들의 제품들이 있어요. 걔는 이제 문서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문서를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한 DRM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DRM은 저작권 유통이에요. 저작권 관리. 저작권 관리. 이북이에요, 이북. 이거를 이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군가 결제를 할 거고 이걸 연락을 했더니 라이센스를 넣으라고 해요. 누군가가 그죠? 그런 거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통되는 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표준,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보기 전에 이 문서는 보안 기사에 관련된 겁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의 포맷 구조가 뭐냐? 그거를 시큐어 컨테이너라고 한다. 그리고 유통되는 거, 유통을 관리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DRM 서버라고도 그러고 클리어링 하우스, 보편적으로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뭐 템퍼링 방지 기술, 뭐 이렇게 있다. 이건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문서 암호화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자, DNS 따따따 네이버 치면 IP 주는 거죠. 스팸 메일 주소를 DNS에 스팸 메일을 등록을 한대요. 그 차단하는 거 SPF라고 인 거죠. 키사가 관련돼서 룰을 등록하는 거 RBL 그죠? 그 다음에 스코어링을 통해서 점수화시켜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거 스팸 어센션 예, 그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필터링하는 거 인플렉스 그죠? 자, 근데 뭐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것 정도는 알아놔야죠. 요 두 개 정도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뒤로 가볼게요. 다음과 같은 인증서 에러가 났대요. 그죠? 홈페이지에 안전하지 않는 인증서다. 그죠? 이렇게 났대요. 이게 올바른 이유가 뭐냐? 뭐 인증서가 만료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 크롬에 보면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고 거기에 시큐리티 탭이 있어요. 그 시큐리티 탭에 이 인증서의 유효성이나 암호화 방법 그런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SSL 테스트 사이트에 가서 URL 쳐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vs FTP. 그러니까 FTP죠. 설정 디렉토리로 올바른 것은 뭐냐? 뭐 이거는 그래 디렉토리 etc 밑에 etc가 뭡니까? 환경 설정 디렉토리인 거죠. 요 밑에 이렇게 있다. PROC는 말이 안 돼요. PROC는 왜냐면 PROC라고 얘기하는 거는 커널에서 사용하는 보통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복제본 그런 게 있는 거죠. 환경 설정이 아니라 바라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로그 파일에 있는 거죠. 로그 파일에. 자, FT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STOR 마치 그냥 영어가 스탑과 비슷한데 이 스탑은 여기가 P잖아요. 데이터 전송을 중단한다. STOR은 클라이언트에서 위치하는 파일을 서버에 보낸다. 업로드하기 위한 명령어다. 뭐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 잘은 안 나옵니다. 이건 비록 다 필기에서만 나오는 거고. 리버스, 즉 DNS라는 게 뭡니까? 따따따.naver.com을 치면 IP를 주는데 리버스니까 역방향 조회. 이 역방향 조회와 관련된 DNS 레코드, 즉 명령어, 레코드는 명령어로 해석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PTR이죠, PTR. PTR. 역방향 조회에 관련된 거.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역지리의 SOA, 이건 유효기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도메인에 대한. 그래서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IP 주소에 대해서 URL 넣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역방향 조회의 기능인 거죠. 자, 그리고 얘 넘어가보자. 60번. 다음 넷스테이트. 윈도우나 리눅스나 넷스테이트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옵션은 달라요. 지금 이렇게 리슨 상태. 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PID가 나와요. 프로세스 아이디가.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ANO 이렇게 쳐야 된대요. 네, 그리고 이렇게 PID와 프로그램이 나오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윈도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옵션 주면 돼요. 이게 이제 유용하긴 합니다. 근데 요 옵션은 관리자만 쓸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리스닝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이제 종료가 됐죠. 예, 정보 보안 기사 기출풀이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베스트 보안 기사, 사이트, 보안기사.com이죠, URL이. 여기 이제 하단은 제가 이제 잘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제 광고잖아요, 사실은. 예. 네, 뭐 아무튼 필기, 실기, 동영상 전부 다, 그죠? 예, 전부 다 16만 원이고요. 책도 줍니다. 이미 책 구매하신 분은 이제는 신청하시고 책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할인해줘요. 그래서 뭐 이거보다 좋은 사이트는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디. 자, 정보보 일반이죠. 네 번째 과목. CC 인증. 은근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CC 인증을 보완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정보보호 제품에 대해서 인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왜 공부하냐? 자, 왜 그러냐면 국정원 정보보호 제품 가이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 솔루션을 구매할 때 반드시 CC 인증을 받은 제품 혹은 보안 기능 확인서 이거 알아두는 게 좋아요. CC 인증이 오래 걸리고 비싸거든요.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럼 모든 기업이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공공기업과 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사업자, 주요 정보통신 시설이라고 정부가 지정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민간은 관계 없습니다. 사실 민간은. 그래서 다른 말로 ISO 15408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거. 15408이 뭐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CCRA 가입국 간에 이 인증은 상호 인증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화벽을 미국에 수출해야 할 때 추가 인증을 받아도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평가 등급은 EA 1부터 7까지. 그죠? 7은 완전 수학적으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 없습니다. 이런 거. 6이나 7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7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CC 인증을 정보보호 제품 국정과외대 공공기관은 CC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구매해야 된다. 아니죠? 보안기능 확인서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 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4번의 지문은 제가 약간 변조한 겁니다. 변조. 이 문제가 학습에 의미가 있게.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이유는 일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실기 시험 볼 때 저게 필요하다. 그리고 CC의 유효 기간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인증의 유효 기간이 이게 5년입니다. 5년.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5년. 자,
블록 암호화,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죠?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서 패딩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린 거죠. 블록 암호화는 32비트 길이의 평문을 갖다가 블록 암호화의 동일한 크기로 만들면 64비트가 됩니다. 자, 즉 메시지의 크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산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좋아서 블록 암호화를 갖다가 속도가 느리다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문자열이 이렇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 끝에는 길이가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의의 값을 이렇게 덧붙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패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덧붙일 때 마지막 문자열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패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배의 크기로 증가하게 되는 거고 블록 암호화는 무조건 패딩을 해야 됩니다. 패딩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스트림 암호화예요. 스트림 암호화는 문자열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자열의 크기, 길이와 동일한 암호화 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패딩이 필요 없죠. 딱딱 연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접근 통제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접근 제어 목록은 링크드 리스트, 이건 capability 리스트라고 얘기하죠.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된 거. 무슨 말이냐면, 어, 이렇게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체. 그 말이 굉장히 어렵죠. B라는 직원이 있어, 사람. 그러면 우리 컴퓨터 안에 어떤 파일이 있어요. A1번. 너는 읽을 수 있어. 컴퓨터에 B1번이 있어요. 너는 리드 라이트 가능해. 이게 권한이죠. RWR이. 그러면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만든 게 capability 리스트, 접근 제어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는 간단하긴 한데 이 파일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탐색해야 될 개수가 늘어나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요거 시험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예,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접근 제어 행렬은 2차원 배열로 만들었다. 주체와 객체에 대한 행렬. 네, 인 거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암호화 알고리즘도 옳지 않은 것은 시드는 국내에서 개발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SPN 구조다. 파일 스타일 구조입니다. 암호화와 복호화 방법이 동일한 거. 그걸 파일 스타일이라고 하고 SPN 구조는 암호화 방법과 복호화를 할 때 역함수, 즉 다른 함수를 통해서 복호하는 거를 SPN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만든 것 중에 이 SPN 구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노베이션 SPN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리아입니다. 우리나라 암호화 기법 중에 아리아가 SPN입니다. 홈페이지를 로그인한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게 전체 보안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하죠, 사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는다. 맞죠? SS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전송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웹브라우저, 여기까지 웹브라우저니까, 당연히 이건 PC니까요. 패스워드를 암호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서버에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암호화를 한대요. 패스워드 작성 규칙을 검사한대요. 패스워드 작성 규칙을. 이게 바뀌었네. 그죠? 리을이 먼저네. 그죠? 리을이 먼저. 왜 암호화하면 작성 규칙 확인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디귿이 맞죠? 예, 그래서 비교한다. 그리고 일치하면 세션, 연결 정보. 세션은 연결 정보, 연결 문자열로 항상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암호 알고리즘이 다른 하나는 뭐냐? 자, 이제 의미가 뭐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 라빈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는 이산대수와 소인수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그럼 소인수분해는 어떻게 하고 이산대수 기법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런 건 모릅니다. 근데 소인수분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라빈과 RSA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다 뭐가 나오든 이산대수다. 그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일할 때는 필요 없죠, 솔직히. 네, 일할 때 필요 없고 시험에 아무 문제 안 돼요. 비트가 잘못된 건 뭐냐? 이제 요런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22년도부터. 네, 길이값 얘기하는 거죠. 샤일은 160비트 크기다. 그죠? 이거는 128인 거고.
256은 256이고 똑같고, 샤 1만 뼈, 이거 160이다. 자, 재생 공격, 리플레이 어택, 복사해서 공격하는 거. 예, 똑같은 메시지를 복사해서 공격하는 거.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요런 말이 나오면 대응 방법은 세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랜덤 넘버, 시퀀스 넘버, 타임 스탬프. 즉 이게 원본임을 뭔가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모두 다. 그래서 답은 타임 스탬프가 됩니다. 암호화 기법 이산대수를 사용해서 키를 교환한대요. 키 교환하는 거 뭡니까? DPL만이죠. 암호화를 할 때 우리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수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가 노출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어떤 기법을 쓰건. 그러니까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전송할 거냐? 그게 바로 DPL만인 거고 DPL만의 단점은 중간자 공격. 누가 중간에 가로채면 취약하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증서인 거죠. 이런 걸로 해결하기 위한 게 TPM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의 칩에다가 암호화 키를 집어 넣는 겁니다. 집어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코드죠. HMAC잖아요. 이게 MAC잖아요. MAC. 해시 함수는 암호화 키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키가 있는 해시 함수가 있는데 HMAC 요겁니다. 혹은 메시지 인증 코드. 그래서 메시지에 덧붙이는 코드. 그게 이 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RSA는 이건 전자서명을 알아야 되는데 공개 키로 그죠? 공개 키로 비밀 키, 즉 암호화 키를 전송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말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지금 모두 다 제가 간략히 말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캐시의 올바른 건 뭐냐? 우리가 이 캐시를 본 적도 없고요. 쓸 일도 없습니다. 은익 서명 기술이다. 그냥 그렇게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교재에 있죠, 우리. 분실과 도난에 대비하는 건 뭐냐? 기밀성이죠. 분실과 도난, 그죠? 암호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 CBC 블록 암호화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의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 CBC는요, 암호화 과정에서는 병렬 처리가 안 돼요. 근데 복호화 과정에서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할 때 초기화 벡터를 쓴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죠. 초기화 벡터를 사용한다. 자, 블록 암호화 운영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CTR. CTR은 XOR을 하고 키스트림은 난수가 아니라 카운터 1, 2, 3, 4, 5, 6, 7, 8 난수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인 거고. 자, 암호화 알고리즘 매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하인트. 이거 우리나라 암호화 기법이죠. 하인트, LEA, 그 다음에 아리아, 시드. 이거 다 우리나라 암호화 기법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얘는 대칭키예요. 대칭키.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전자서명이죠. 그래서 이 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아까 RSA 키교환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검증, 전자서명을 확인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서명인데, 서명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나만 해야 돼요, 나만. 그죠? 나만. 나만 하려면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있으면 뭐로 해야 됩니까? 개인 키로 뭔가 하는 거예요, 서명은. 그러면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예요? 개인 키로 뭔가를 하면 오직 공개 키로. 공개 키로 뭔가 하면 오직 개인 키로만 할 수 있다. 공개 키로 암호하고 공개 키로 복호화 못한다. 개인 키로 암호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 못한다. 요게 대전제죠. 요거를 모르면 이제 도저히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 즉 전자서명 확인 시에는 전자서명 개인 키로 했으니까 확인이잖아요. 송신자의 공개 키로 하는 거죠. 공개 키로. 네, 넘어가 보죠.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올바르지 않은 것. 대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할 때 속도가 느려져서 곤란하다. 사실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 안 복호하면 다 느려져요. 근데 공개 키에 비해서는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다. 그래서 대칭키를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해시 함수의 유닉스 적용 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ETC 밑에 패스WD에 저장된 해시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의 길이에 비례한다. 패스워드 길이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이런 뜻인가 봐요. 내가 A, B, C 이렇게 세 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암호문으로 세 자리가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의 문장 같아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틀린 거죠. 예, 동일한 출력이 나오는 건데 동일한 길이의 출력은 나오죠. 해시 함수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죠? 그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 얘기인 거고.
자, 이 해시 함수가 가져야 될 특징,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동적 메모리 쓰는 공간을 우리 뭐라 그래? 힙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힙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의 복귀 주소나 지역 변수 갖고 있는 게 스택 오버플로우죠. 해시 함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선 이미지 해피성을 만족해야죠. 이게 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론 교재에 이런 말들 있죠.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원웨이 펑션이에요.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을 가지고 입력을 알 수는 없다. 그죠? 네.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을 만족해야 돼요. 다음 중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민감 정보는 수집 시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감 정보는요, 수집할 때 법령에 의해서 특별히 있는 경우나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거 틀린 말이죠.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죠? 주민등록번호는 안 받아요. 왜?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할 수 있으니까. 법에 딱 수집할 수 있어야 돼. 왜? 그죠? 개인정보 수집 시에 이용자의 동의로 수집할 수 있다. 자,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이용자의 동의로 수집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인데, 그죠? 아, 그죠. 틀린 거 찾는 거죠. 계약 체결 시에 이용자의 맞아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것 중에 우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를 받아서 수집하는 거와 동의 없이 수집하는 걸 구분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동의 받아야 돼. 이건 틀린 거예요. 나머지 맞는 말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보보호 일반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2024년도 필기 기출풀이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인데 보면 이제 법규가 조금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2023년도 9월 달에 그 제정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 달, 3월 14일인가? 뭐 그때 또 제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법률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2025년도 교재에서. 자, 영향평가. 영향평가가 아니지. 영향분석. BIA, 그러니까 비즈니스 연속성 분석에서 BIA의 고려사항, 이건 뭐예요? 위험의 영향도와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그겁니다. 자, 발생 시 업무 프로세스의 복원 시간과 안정성 평가, 그죠? 안정성 평가는 고려사항이 아닌 거죠. 복원 시간은 고려사항입니다. 복원 시간이라는 거는 리커버리 타임 오버젝티브, RTO, 몇 시까지 복구할 거야? 네, 그거 결정하라는 거죠. 요거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업무 중요도가 있어야지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무조건 빨리라는 건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을 봐야 되니까 중요도를 평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안정성 평가 내용은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관련된 게 뭐가 나오니까 재해복구 시스템 DRS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위탁사가 수탁사에게 계약할 경우 있어야 될 항목이 아닌 것은 이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자, 요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4년도 ISMSP 심사원 문제인데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요렇게 나왔어요. 요거 틀린 거예요. 개보위가 제시하고 있는 요게 맞습니다. 표준 위탁 계약서에 있어야 될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재위탁을 제한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전세를 줬는데 전세 세입자가 또 전세를 준 거야. 그게 재위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집주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한하라는 거지 이걸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허락받고 해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 개인정보 파기나 안정성 확보 조치나 기간,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위험 평가에 정성적과 정량적 위험 평가가 있죠. 그래서 정성적, 정량적을 우리는 상세 위험 평가라고 하고 그냥 중골 문제죠. 필기실기. 과거자료법은 정량적 위험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하는 게 베이스라인법, 기준선법, 그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조직이나 조직에 유용하고, 그리고 모든 기업을 동일한 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단점이 있죠. 기준선법이. 자, 17조 제공.
제공은 뭡니까? 카피해 주는 거예요. 카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예요. 그다음부터 개인정보는. 따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뭐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아니죠. 안 되죠.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제3자 제공을 동의받으면 되고 법령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법령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건 안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이런 거 돼요. 응급환자. 근데 응급환자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정신이 없어. 그죠? 아파. 그래서 동의 못 받아요. 그럴 때는 해도 돼요. 공중위생 이거 코로나 이후에 등장한 거죠. 자, 치매 사고 대응 7단계. 이거는 디도스 대응 절차, 침해 사후 7단계, 포렌식 절차, 요거는 외워야죠. 실기를 위해서. 예, 실기를 위해서. 뭐, 필기야, 뭐, 이거 뭐 대충 맞춰봐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는 보고서 작성. 그럼 이게 비읍은 뒤쪽에 있겠죠. 이렇게 제일 끝에 있거나, 그죠? 아니면 요 정도에 있겠죠. 그 다음 시옷이 있네, 시옷. 시옷 보면 뭐예요? 복구 및 해결, 이 있죠? 그러면 요 보고서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 복구 해결된 보고서가 아닌가 보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절차 맞춰보면 되고요. 요거는 교재에 있어요, 저거. 자, 공공기관 장이 행안부 장관의 등록 개인정보 파일 이거는 누구예요? 공공기관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 일회성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봐볼게요.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 방법, 보유기간, 그리고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자, 그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거. 자, 그러면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일상적이고, 그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요게 단어가 좀 틀렸죠? 그래, 명칭, 처리 방법, 그 다음에 보유 및 기간이 있다. 자, ISMSP 위험 분석 기법 중 알려진 위협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위험 분석 기법 시나리오법죠. 위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건 시나리오법이에요.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시군구 예를 들어 4급 이상, 그다음 시군 교육청 3급 이상, 학교 행정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 요게 되겠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2024년 3월 15일인가에 지정됐는데 이 CPO가 이 개인정보 책임자,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총 경력이 4년 이상. 여기에서 개인정보 경력 2년, 정보보호 경력 2년. 그죠? 그래서 최소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2년이 돼야 돼. 여기는 정보보호가 아니라 IT 경력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년간 유예가 돼서 2026년 3월 14일인가 15일인가 요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요 내용은. 그리고 요 자격 요건에 지정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나 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보 주체, 즉 개인정보가 100만 건 이상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성급 종합병원이거나 이렇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랑은 관련이 없다. 이거는 2년간 유예됐으니까 26년부터는 봐야 되겠죠.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될 항목이 아닌 것은 위탁 업체는 관련 없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목적. 왜 수집하냐? 그리고 그죠? 보유 및 이용 기간. 그죠? 보유 및 이용 기간. 그죠? 그리고 불이익에 관한 사항. 요 내용들은 있어야 되고, 여기 좀 빠진 게 있죠? 처리하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게 암기가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어야 될 항목, 표준 위스탁 계약서에 있어야 될 항목, 그거의 기본값을 얘가 깔아줘요. 이게 외워져 있어야지만 그런 거를 빨리빨리 공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매번 뭔가 다른 거를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열람 시에 열람해줘야 될 항목이 뭐냐? 이런 것도. 제3자 제공 시에 처리 방침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를 외워야 돼요. 이거를. 자, 유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되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건 없어요.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에 대한 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신고해라. 그게 기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거는 개보위가 지정한 기관, 그게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72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신고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1000건 이상 유출이 되거나 외부 해킹을 통해서 유출이 되거나 건수와 관계없이 민감 데이터 및 고유식별자가 유출이 되거나.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죠. 자, 몇 개만 봐볼까요? 답이 4번이네요. 악의적 변경됐다. 즉 무결성은 뭐예요? 변조되지 않은 걸 보호하니까 무결성인 거고 정당하게 허가받는 인증인 거죠. 노출되지 않게 기밀성인 거죠. 네, 기본 용어니까요. 고유식별자 이건 뭐예요? 법령에 의한 고유식별자다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여권, 운전면허 번호 전부 다 암호화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법령에 의한 고유식별자고요. 우리 회사에서 회원번호 있죠. 이거 고유식별자입니다. 환자번호 이거 고유식별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학번 이거 고유식별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고유식별자니까 요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법령에 의한 고유식별자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죠? 나 과실이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올바른 것이네.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이것도 이제 위험이죠. 식별 자 위험도와 그죠? 위험도와 위험 수준으로 봤을 때 그죠? 위험도가 목표 수준보다 위험도가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 수용인 거죠. 수용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위험도라는 거는 숫자로 만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식하게 해볼게요. 디도스 공격 위험이 있대. 근데 거의 발생될 일이 없어. 그럼 내가 이 위험도를 그냥 3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저 3이라는 숫자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위험평가 방법을 나오는 가이드에는요, 이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방법론의 표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 우리가 매기면 돼요. 저 3이에요. 그러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 5래. 이것도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물론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라 뭐 이런 말은 있지만, 그러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위험이 낮은 거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진 거지. 얘가 7이고 얘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너무 크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키자. 그죠? 그럼 디도스 소프트웨어라도 솔루션이라도 사든가 뭐 그런 걸 하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위험을 낮추는 방법 중에 보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보험. 보험이라는 거는 뭡니까? 만약에 해킹당하면 니네가 좀 해줘. 이게 뭐예요? 개인정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이죠. 그래서 그걸 위험 전가. 그리고 위험이 너무 높아서 그냥 그 일 못하겠어. 그냥 사업 그만두자. 위험 회피예요. 그죠? 사업의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거.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되게 어리석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어리석게 공부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니까, 이거의 답만 외우는 거지. 물론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올 때는요, 그냥 점수 가지세요 하고 주는 문제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과연 출제자는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를 출제했는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게 기출풀이의 의미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거죠. 뭐,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딱딱 찍고 나가겠다. 필기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필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뭐를 이제 올려두냐면요. 원본을 올려놔요. 도대체 이 출제자들은 뭐를 보고 만들었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위험평가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자료, 위험 분석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올라간 자료에 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는 출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뭐지? 이거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네? 뭘 잘못 눌러서. 꼭 무슨 자료를 보고 출제를 하냐. 그게 모든 시험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ISMSP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이 100억 또는 정보 주체의 수가 100만 명 이상. 자,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말이 쓰이면 고객을 뭐라고 합니까? 이용자라고 불러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을 뭐라고 불러요? 정보 주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용어들, 앞에가 정보 주체냐, 이용자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의 제8조에 접근 통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 흔히 얘기하면 망분리가 있어. 그 망분리가 어떻게 돼 있냐? 망분리란 용어는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용자의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인터넷을 차단해라. 이게 정보 주체가 아니죠. 예, 그런 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 그래 예를 든 거고요. 자, 이건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 보호냐 안전이냐 이거는 법령에 있는 문장에서 그냥 가로친 거죠. 그래 출제자는 뭐 쉽죠. 출제자는. 자, IS 외부자 보안과 관련이 없는 것은 외부자의 출입 통제다. 이건 아니에요. 인증항목 외부자 현황 관리, 계약, 그 다음에 계약, 계약 시 보안, 만료 시 보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 항목에 있는 거니까. 위험평가 관리에 대해 올바른 월 1회, 연일회입니다. 연일회. 네, 연일회 수행해야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기본 용어. 자산, 조직에서 가치가 있는 거. 위험이라는 건 뭡니까? 야, 너 여기 가면 위험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즉, 가능성이 있는 거를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행위를 위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취약점인 거죠. 예, 이 용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는 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ISMS 인증위원회 운영,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 두 곳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증위원회라는 거를 운영은 언제 하냐면 ISMS-P 인증을 받을 때 최초 심사와 갱신 심사인 경우에만 인증위원회가 운영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